안녕하십니까. 2030년 에코라이프 브리핑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2030년의 에코뉴스를 전하는 그린어리입니다. 저희 팀명 그린어리는 그린과 올디너리가 합쳐진 합성어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실천하는 에코라이프를 뜻합니다. 이번 에코뉴스에서는 2020년과 비교하여 2030년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 제도를 3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폐기물로 인해 포화되었던 매립지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켜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새로 도입된 환경교육제도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설과 국가적 캠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30년에 에코뉴스를 발표하기 전 2020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주요 사건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였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 총량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10개의 기초단체에서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회용품 사용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2차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켜 더욱 큰 문제로 번졌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매립지 확보의 필요성은 증가했지만 매립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이 많지 않았고, 매립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님비 현상으로 인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30년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으로 이동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해결책, 폐기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론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립지 폐기물의 총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 30%를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배출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며, 기준을 지켰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에는 폐기물 배출 기준을 지킨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감축량 대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된 쓰레기 매립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혹시 난지도 하늘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오른쪽 위의 사진이 바로 난지 하늘공원 사진인데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포화된 폐기물 매립지를 복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환경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 관광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립가스 자원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매립가스를 모아 바이오매스로 정제하여 전기나 보일러 연료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양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집공을 통해 포집한 매립가스들은 발전시설에 공급되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난지 한강공원을 들 수 있는데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여 난방열을 만들어 월드컵 경기장 등 공공용 세개소 인근 아파트, 업무용 빌딩 등에 공급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립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보일러 연료를 공급하여 총 8조 1억 6,423만 3천 원 상당의 자원 활용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 관광적 측면에서는 첫째,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벤치, 테이블 등을 배치하여 환경 재생 사업의 취지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이 자원의 선순환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제주 올레길에 설치된 코요 벤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벤치는 바다에 버려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플라스틱 밀폐 용기로 만들어진 벤치입니다.
이처럼 자원의 선순환 사례를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버려진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주변에는 제품의 생산 과정이 담긴 팻말을 설치하여 교육적인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가스로 생성된 전기를 활용하여 공원에 올라가는 길에 전기자전거, 전기차 등을 설치하고, 공원 주변에는 트램을 설치하여 환경도시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공원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로 관광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5개 지역에서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로 운행하므로 대기오염 물질을 미배출하여 환경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희의 모교인 수원역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홀대받고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환경 과목의 채택률을 보면 2007년에는 20.6%였으나 2018년에는 단지 8.4%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교사는 2009년부터 단 한 명도 임용되지 않았으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79%는 비전문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에는 환경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었을까요?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환경교육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생태도시인 쿠리치바에서 실시하는 물 관찰 프로그램과 같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전과 체험 위주로 교육하여 환경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매립지로 만든 생태공원에서 체험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생태공원의 과거와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통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 생활의 경각심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다른 과목과 연계하여 교육합니다. 국어, 영어 시간에는 지문에 환경 지식 관련 지문을 추가하고, 과학 시간에는 이론 수업 및 관련 실험을 진행하며, 사회 시간에는 환경 이슈를 주제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에 대해 알아보며 미래 세대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트램이 설치된 수원 화성행궁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수원 화성행궁 주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화성행궁의 장안문, 팔달문 등 주요 화성행궁의 관광 명소들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도로에는 수많은 버스와 차량들이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배기가스에는 1차 대기오염 물질인 녹스, 즉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그리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이산화질소는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로 지정되어 규제 대상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1차 대기오염 물질들은 전고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하여 2차 대기오염 물질인 오존과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켜 도시의 대기질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에는 런던에서 초저배출 구역이 설정되어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만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한국에는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녹색 혼잡 통행료 제도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에 나타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서민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런던의 경우에는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고, 한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맞추기 위해 폐차 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 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차량 밀집 구역에 트램이 설치된 것입니다. 전국 도시의 차량 밀집 구역 중 트램을 설치한 공간이 있으며 지상 구간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는 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2030년 화성인공의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 대신 트램역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상에는 트램이, 지하에는 지하철이 함께 운행되면서 도시의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도시의 대기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화성인공 근처의 한 가정집으로 가볼까요?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자세히 보니 식탁에 고기나 생선 같은 육류는 보이지 않네요. 우연히 발견한 이 가정집은 아마도 이번 주가 채식 주간이었나 봅니다. 2030년 현재 정부는 채식 주간을 지정하여 각 가정이나 개인의 상황에 맞게 채식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온실가스는 수증기, 메탄, 수소불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6개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탄은 온실가스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보다 21배 빠르게 지구온난화를 가속합니다. 이러한 메탄은 주로 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는 축산업, 14%는 자동차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식을 통해 축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 것이죠. 그럼 채식 주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채식 주간은 곧 플렉시테리언의 형태와 같습니다. 모든 동물성 식품을 금지하는 비건부터 상황에 따라 육류를 섭취하는 플렉시테리언까지 다양한 채식의 범위 중 상황에 맞게 채식을 실천하는 플렉시테리언의 특성을 가져와 채식 주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채식 주간 동안은 붉은 육고기 섭취를 금하고 나머지 동물성 식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식 주간 동안은 로컬 푸드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식품은 특히 운송과 포장 과정에서 큰 탄소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 이동 거리를 최소화한 로컬 푸드를 채식 주간에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 것이죠. 채식 주간 덕분에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습관이 생긴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정부는 한 달에 한 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채식 주간을 선택하고 그 주에 하루 이상을 채식하도록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식을 한다고 정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하며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국내 연구에서 5천만 명의 한국인이 2023년까지 쇠고기 소비의 절반을 줄이면 농림어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50% 이상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세계 각지에서도 육류 탄소 발자국을 연구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채식 주간 지정의 날을 기념하며 채식 주간을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2030년도를 상상하며 제안한 저희 아이디어 어떠셨나요? 미흡하지만 진지했던 저희의 제안이 2030년에는 실현되고 점점 발전하여 빌려 쓰는 지구에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